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에 따른 학교 방역 상황과 마지막 본회의를 연 20대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특보, 뉴스 1번지, 라이브 투데이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5.18 40주년 기념과 관련된 소식을 비롯해 코로나19 여파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국립 5.18 묘지 모습 등 5.18 관련 기사들을 내보냈고 오전 10시 뉴스특보로 5.18 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 처벌, 성폭력 조사 등 5.18 입법 과제를 짚어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최근까지도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유튜브 지만원 TV의 영상을 제시하며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다수의 유럽 국가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했듯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동행 명령에 불응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사 범위도 한정적이어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난 2018년 정부 공식 조사에서만 성폭행 17건, 성추행, 성고문 행위가 4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조목조목 입법 과제를 짚어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5.18 40주년을 맞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제시하며 2주 뒤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5.18 역사 왜곡이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온다며 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의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는 발언과 김술래 미래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영상으로 내보냈는데 발언의 시기와 장소가 자막으로라도 제시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5월 18일 뉴스 1번지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 현장 행보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의 아픔을 안고 있는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최초 발포 명령자, 실종자 유해 발굴 등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3.1운동, 4.18 혁명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직도 5.18이 북한 간첩 소행이라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5.18 관련 단체와 면담, 민주묘역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하며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모두 지우고 5.18 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전일빌딩의 이름에 얽힌 의미를 짚어주어 5.18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빌딩은 1980년 당시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곳에서 촉탄 흔적 245개가 나와 최근 전일빌딩 245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고 배경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극우 세력과 선을 긋고 호남 민심을 달래는 데 집중해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할 때 광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과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전하는 등 여야 행보를 단순히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게 배경까지 짚어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그라드는 듯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전파되며 접촉자들을 찾기 위해 주말을 잊은 사람들을 취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5월 16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서울 신촌의 한 감성 주점을 찾은 뒤
골목마다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된 현장을 기자가 직접 찾아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서대문구 동선조사팀이 가게 내부와 거리의 CCTV 영상을 확인해 접촉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확진자들의 진술이 틀린 경우 이를 바로잡아 영상을 토대로 방문 장소를 찾고 다시 거기서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또 서대문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관계자는 가짜로 이름을 써놨거나 이름을 안 쓴 사람도 있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300명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전하며 이들의 활동 모습과 인터뷰 내용을 충실히 취재해 담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조명한 보도는 많았지만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확산을 막는 관계자들을 취재해 훈훈함을 더한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통계 수치나 정부기관의 발표 내용 외에도 발굴 기사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5월 18일 오후 3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미뤄진 등교 일정에 대해 안내를 해줬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 학교들의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기자를 연결해 이를 정리해줬습니다. 취재기자는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에 따르면 학사 운영은 단위학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교 수업과 관련한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이며 고등학교 1, 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운영이 권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되 수행평가 등을 위해 주 1회 이상 등교를 실시하도록 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초등 원격 수업 배움터도 운영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원격 수업을 수업 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등교 수업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은 학기 중 일상 돌봄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등교 수업에 대비한 학교 방역 상황, 위생수칙 생활지도를 위한 7천여 명의 현장 지원 계획, 급식 운영 방안 등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등교 수업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은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해 온라인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5월 14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뒤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한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고 서민층 돕자고 나라가 빚까지 내서 준 이 돈을 스마트폰에서 외국 게임 앱 사는 데도 쓸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이나 게임 앱 역시 구매 제한 없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선 사용할 수 없으나 경기도 고양, 광명 시민들은 세계적 유통사 이케아에서 쓸 수 있고 서울에서는 세계 최대 커피점 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다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이 카드사마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라고 원인도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일부 카드사의 업종 분류에서 온라인으로 분류돼야 할 가맹점 하나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로 분류돼서 잘못되었다고 말한 내용과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는 내용까지 함께 보도해 의미가 있었습니다. 발빠르게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해결까지 하며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5월 18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완전 범죄를 자신하던 N번방 개설자 각갓이 결국 자기 휴대전화에 덜미가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는 절대 안 잡힌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10개월 만에 검거된 각갓 문형욱은 소환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2017년 문 씨가 폐기한 휴대전화에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를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각갓에 대한 특정 단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관심은 잠금이 해제된 조주빈 휴대전화에 쏠린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 씨가 숨겼던 이 휴대전화에는 유료 회원 목록이나 범죄 수익금 암호화폐 계좌 관련 정보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박사방 내 성착취 범행과 관련해
공범 간 구체적인 지시 등이 확인되면 범죄 단체 조직죄 입증에도 동력이 생긴다고 분석해줬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도 메모리 등의 임시 저장된 자료는 복구가 가능하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자막으로 처리해 음성 정보 대신 시각 정보로 전해져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메신저의 대화 내용이 영상 중간에 제시되었는데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이라 아쉬웠습니다. 5월 18일 뉴스 1번지에서는 입주민에게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 최희석 씨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음성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숨진 경비원이 가해 주민에 대해 느낀 공포감, 일을 그만두라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 다시는 경비원이 비극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 등을 최 씨의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은 경찰에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억울하다며 최 씨가 숨지기 전 각종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장례식장과 근무 일지, 경비실 추모글 등의 영상 자료들을 함께 제시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후속 보도를 추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여소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6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속 숨은 영웅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전 세계 확진자가 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한국의 방역 대처 능력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한국은 약 3달간 30만 명을 진단해냈다고 하는데요.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마이클 라이언 WHO 사무차장은 한국이 다른 나라가 하는 국경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찾아내고 접촉자를 추적했다며 칭찬했습니다. 각국에서 도움의 요청이 쏟아지며 한국의 브랜드 파워 역시 급부상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된 건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진단키트 개발업체입니다. 기존의 고정된 생산 인력의 20배에 달하는 200명 규모로 직원이 증가했다는데요. 공장은 24시간 완전 가동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계는 풀가동이고요. 밀려드는 주문량 폭증 추세에 생산량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 그중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항체 진단 키트를 생산한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이면 10분 안에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많은 국가들의 항체 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분자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항체 방식 진단 키트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용액 때문이라는데요. 특정 단백질이 함유된 특수 용액이 코로나19 항체에 반응하는 것이 항체 진단 키트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2줄 이상일 경우 음성일 때는 1줄이, 양성일 때는 2줄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키트 덕분에 초기 감염자부터 무증상 감염자까지 모두 걸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감염자까지 셀 틈 없이 걸러낼 수 있는데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빠른 생산과 빠른 공급이 가능했다는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어서 K 제조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전 세계는 생필품과 의료용품 등 사재기 열풍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수급량을 확충하면서 국내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조업 공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손소독제 공장이었는데요. 공장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손소독제 전용 라인을 구축했다는데요.
상반기에는 3천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순간 이런 폭발적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화된 시스템의 생산 라인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있었던 건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생산 라인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판매 방식이 바뀌기도 했다는데요.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다품종 소량 신규 사업자들이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주문 수량을 크게 낮추고 생산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곳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앱 개발 기업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앱을 만들고 키워낸 이들이 여기 모여 있었네요. 국내 상세 이 기업은 현재 국내 상세 현황과 전 세계 국가들의 확진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또는 WHO, 바이도 같은 많은 유명 웹사이트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웹사이트나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다.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고 동선을 체크한 후에는 지도로 좌표를 수집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는 앱이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사용해 비용적인 손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취지 또한 코로나 예방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데요.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한 그 위치가 잘못 찍히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위치가 잘못 찍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좌표 수집을 100% 수작업으로 한다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시스템 개편을 위해 밤샘 작업을 한다는 개발자의 말에서 사회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개발 과정은 앱 개발의 계기는 한국이 중국 등의 국가와 달리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고민했다는데요. 이런 아이디어적인 측면? 거리 기반으로 알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 기반으로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핸드폰 앱 개발에 매진했다는데요. 확진자 동선 외에도 마스크 구입처, 자가 진단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동선 알림이 앱간지 가디언에서 특히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코로나19를 막는 10가지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되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남은 코로나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며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의 노력을 마지막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서비스 잘 해봅시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여소연 학생은 이번 트렌드 지급력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묵묵함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역 모범 국가로 거듭난 배경에는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해온 평범한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여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필요한,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신속하게 빨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다운받았는데 재난지원금이 결제가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약간 조금 이게 취지에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로나19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난 11일에 신청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애초에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네.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 진작 또 경기 부양 효과를 둘러싼 전망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과 지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침체된 그 시장 경제의 기대만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동네 가게가 재조명되고 있다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두 가지 쟁점에서 이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속 정비가 필요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경기를 일으키고 선순환하는 데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취약계층의 경우 이게 전기료 같은 공과금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지원금으로 낼 수 없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냐 기부냐에 대한 딜레마 문제와 또 관제 기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해찬 대표 등 정부 여당에서 릴레이 기부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소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캠페인을 해서 또 대조를 이루기도 했었죠. 언론에서는 자발적인 기부를 두고 이제 긍정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소비 유도와 기부가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관제 기부 논란이 공직사회와 정치권, 재계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면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도는 있겠지만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소비냐 기부냐를 두고 이제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게 보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든 기부든 둘 다 이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소비의 효과 또 기부의 효과 등을 좀 잘 분석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두고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긴급 재난지원금은 당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이제 제한된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이제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기업 계열사와 또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일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지가 무색하게 백화점 밖에 이제 명품 매장이나 또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 일부도 사용처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지급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이 같은 사용처의 허점들은 오히려 국민들 간의 위화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더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의 차별이 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처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외국계 대기업에 속하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나 자체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명품 매장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설계할 때 국내 대기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제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착한 소비 운동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에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소비법도 등장했다면서 지원금의 취지를 감안하면 더 세부적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맞춰서 사용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코로나19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 추락이 불가피한 만큼 투자와 소비 등 내수 쪽에서 최대한 경기를 보전하는 게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25% 정도인 3조 원 내외로 예측되는 만큼 한계 소비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지원금 용도의 확대나 적극적인 세제 혜택, 또 플랫폼별 소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나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효기간 이제 8월 말까지잖아요. 이제 8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잠잠해지고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위축됐던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하반기 내수 경기의 어떤 반등 여부를 전망하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최소한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뚜렷한 V자 경기 반등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하면서 하반기에도 이제 국내 가계 소득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고 또 수출이나 고용 악화 등 전반적인 경기 충격의 여파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는 미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이미 민주당을 중심으로 3조 달러, 3,66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는 1인당 1,200달러에 달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급한 불을 끄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또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내수 경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줄이는 대책도 필수겠지만 그때그때 땜질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완책을 비롯해서요,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우리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이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급 기준이 이후에 이제 멀리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거주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또 세대주의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제 여론 형성의 중심에 있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소통과 피드백 과정이 잘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론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그런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정책이 큰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복지는 꼭 뭔가를 사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어떤 삶의 질을 상승시킨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심리적 위축이 소비를 감소시켜서 경제에 이제 직격탄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좀 해소해 나가는데도 이번 지원금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효과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향후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